80세의 노인 박영식 씨. 세 자녀에게 차례로 냉대와 무시를 당한 그는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비난하는 대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뒷방 늙은이 신세였지만 결국 세 자녀가 서로 모시겠다고 앞다투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묘수를 둔 것일까요? 그리고 단 한마디 말로 어떻게 자식들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자녀들이 전화 한 통 없거나 찾아오지도 않고 무관심해 마음 시린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혹은 계속 참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내 몫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식들을 호통쳐서 깨우친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하며 효도를 구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지혜로 자신의 노년을 주도적으로 틀어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노년에 감행한 차분하고도 냉정한 방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새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것이 운이 아니라 지혜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박영식 어르신이 직접 쓴 글입니다. 내 이름은 박영식 올해로 80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산수, 산쇼우를 맞은 셈인데 정작 이 생일날 나는 혼자였다. 아침 6시 아직 동이 트기 전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예전의 생일 풍경들을 떠올려 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미역국을 끓이면 아이들은 냄비 주위로 몰려들어 첫 국물을 맛보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며칠 전부터 호들갑을 떨며 새 수건이라도 사주면서 영감, 이제 폼 좀 잡고 살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부엌 입구에 앉아 대야에 담가둔 닭을 바라보았다. 삼계탕 육수는 전날 밤부터 해동해 두었고 장조림은 내가 직접 3일 밤낮을 정성 들여 만든 옛날 방식 그대로였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안다. 거창한 잔치를 바란 것도 아니다. 하지만 80이라는 나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와서 앉아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 하고 내가 차린 밥 한 술 떠주길 바랐다. 아이들의 입맛을 떠올리며 장을 봤다. 큰아들 민석이는 조기구이를 좋아해서 새벽 7시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고, 둘째 딸 지연이는 오이를 싫어해서 미리 반찬에서 다 빼버렸다. 막내 준호는 비계 붙은 고기를 싫어해서 일부러 기름기 없는 목살로만 준비했다. 요리하는 내내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육첩반상에 미역국까지 끓이고 시루떡을 찜기에 올리니 부엌은 마치 잔칫날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나는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전고가 되었다. 전화와 한 통 없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오는 길이라 못하는 거겠지 생각했다. 12시 20분 참다 못해 큰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꽤 빨리 받았지만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혔어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근사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네, 나는 그래, 일이 중요하지 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 기다리지 말고 식사하세요, 국 식어요 라고 덧붙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차에 5분이 지나지 않아 둘째 딸 지연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화장을 곱게 하고 미용사 유니폼을 입은 채 자신의 뷰티숍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대신 케이크 배달시켰으니까 집 앞에 도착할 거예요. 꼭 챙겨 드세요. 나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알았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바쁜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나는 두 번째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마지막은 막내 준호였다. 녀석은 음성 메시지 하나를 툭 던져 놓았다. 아빠 오늘 교회로 배달 나가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고 그 음성 메시지만 2번 반복해서 들었다. 바람처럼 가벼운 말투였다. 12시 40분 퀵 서비스 기사가 작은 케이크 하나를 배달해 주었다. 플라스틱 상자를 보니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가득했다. 나는 혼자 앉아 식어버린 생선과 기름이 둥둥 뜨기 시작한 미역국을 먹었다. 시루떡은 아직 따뜻했지만 한이 빼어 무늬 바닥이 조금 타 있었다. 혼자 밥을 먹는 씹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고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내와 함께 샀던 그 오래된 차십 우려내니 향기는 여전한데 도무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생일마다 기어이 셋이서 사진을 찍자며 늙어서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다. 지금 사진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녀는 일찍 떠나고 나만 이 텅 빈 집에서 새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줄까?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찻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내 손등에 핀 검버섯을 바라보았다. 그 주름과 반점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늙었어.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 오후 3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옆집 이 여사였다. 그녀는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박 선생님 생신이죠? 자제분들은 다녀갔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왔다가 방금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뚝배기를 쥐어주었다. 이거 내가 끓인 갈비탕이에요. 날도 추운데 몸보신하세요. 그릇을 받아드는데 뚜껑을 연이 구수한 향기가 확 올라왔다. 코끝이 찡해지며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고마워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상다리 부러지는 진수성찬보다 낫다는 걸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 앞에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기억하는 건 박 선생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서죠.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부엌에 앉아 그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오늘 내 생일 뜨거운 건 이 국 한 그릇이고 차가운 건 저 한 상 가득한 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낸 단체 문자였다. 어느 세대의 부엌 하수구가 막혔으니 신속히 조치 바랍니다. 그 문자를 5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어제의 그 밥상, 그 국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기시 30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가볍고 리듬감 있는 소리였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 문을 여니 이 여사였다. 짙은 자주색 코트로 갈아입은 그녀는 도시락 하나와 신문, 그리고 따뜻한 만두 2개를 들고 있었다. 아침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만두를 건넸다. 어제 일로 끙끙 앓고 계실까봐 차나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어요. 나는 그녀를 들어오게 하고 어제 남은 차심을 우렸다. 그녀는 늘 그렇듯 내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툭 던지듯 물었다. 어제 그 음식들 다 식었죠. 치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국은 데워서 좀 드셨고요. 조금 먹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보기엔 어제 음식만 식은 게 아니라 박 선생님 마음도 식은 것 같네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박 선생님 너무 정에 얽매여 사세요.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80살이나 먹었으니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효도할 거다. 알아서 기억하고 챙겨줄 거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수십 년 쏟은 정성을 자식들이 알아줄 거라 믿으시는 모양인데 어쩌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찻잔을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가 손끝이 저릿했다. 나도 예전엔 박 선생님 같았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 큰애가 이혼하고 손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나 아무것도 안 따지고 집 내주고 돈 대주고 애까지 봐줬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간섭이 심하대요. 내 방식이 숨 막힌대요. 그녀는 웃었다. 원망 섞인 웃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웃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나와 살기 시작했어요. 집은 내 명의로 해두고 노후 자금은 내가 관리하고 법적 서류도 미리 딱 정리해 뒀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주는 방식을 바꾸겠다. 네가 나를 하루 돌보면 나는 그 하루치 비용을 지불하마. 이건 거래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냉혈한이라서가 아니에요. 이치를 깨달은 거죠.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내 삶부터 확실히 챙겨야 해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라며 불쌍한 척하거나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좋아요. 그녀는 맑게 웃었다. 조금 외롭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받을 빚도 없으니까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용한 노년이 있어요. 나는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오늘 온 건 아침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등불을 하나 건네주러 온 것이다. 더 이상 인내하며 살지 말라는 깨달음의 등불을. 그녀는 돌아가면서 신문을 탁자 밑에 끼워두며 말했다. 이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노인은 도덕적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라는 칼럼인데 아주 속 시원하게 썼더라고요. 문이 닫힐 때 그녀는 다시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여든이시죠?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선택을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내 손등의 검버섯 위로 한 칸 한 칸 옮겨갔다.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평생 내 손에 쥐고 있던 패를 한 번도 써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없어서가 아니라 차마 쓰지 못했던 것이다. 젊어서는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중년에는 그저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내 체면 구기지 않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다. 자식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새 아이가 있는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어 보이스톡을 걸었다. 평소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가 명절에나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이모티콘 하나 올라오는 방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구나. 나이도 있고 해서 내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을 좀 정리할까 한다. 너희 3시간 내서 한번 들러라. 너희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둘째 지연이의 카카오톡이 불을 뿜었다.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놀라게 하지 마세요, 유유. 곧이어 막내 준호도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입원하셨어요. 저 당장 휴가 낼게요. 큰아들 민석이는 한 박자 늦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전화로는 곤란하니 직접 뵙고 말씀 나누시죠. 라고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어제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하던 녀석들이 집과 돈을 정리한다니까 온 집안이 들썩거렸다. 다음 날 오전 막내 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와 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표정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진짜. 어디 안 좋으시면 병원부터 가요. 나는 그를 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병이 아니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신변 정리는 해야지. 구도심에 있는 이 아파트 서대문 쪽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네 엄마가 남긴 시골 땅까지.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냐. 녀석은 잠시 멍하더니 누나를 굴리며 아부 섞인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아버지,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이 집 나중에 저 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 나는 짐진 모르는 척하려 애쓰는 하지만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큰아들 민석이와 딸 지연이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착했다. 지연이는 분홍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애교를 부렸다. 아빠 요즘 너무 생각 많이 하시는 거 이게 다이진 거 아니에요? 나누긴 뭘 나눠요? 우린 다 아빠 뜻대로 할 거예요. 아빠 건강이 제일이죠? 민석이는 마치 회사 업무 미팅을 하러 온 사람처럼 굴었다. 프린트해 온 표를 꺼내들며 말했다. 아버지 명의의 자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 증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뻔히 알고 있었다. 녀석들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집을 보러 온 것이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말했다. 당장 나누겠다는 게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노년을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지 보고 싶다. 만약 누군가 진심으로 나랑 같이 살면서 일상을 돌봐준다면 그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는 걸 고려해 보겠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합치자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샘을 하느라 바빴다. 민석이가 말했다. 이건 조율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우리 집은 방이 모자라서. 지연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숍이 너무 바빠서 저는 낮에 거의 집에 없잖아요. 준호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저는 뭐 안 될 건 없는데 집이 좀 좁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난 급할 것 없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미끼를 던졌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이 여사가 가르쳐준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관찰 대상 세 자녀. 핵심 문제 누가 진심으로 부양할 것인가, 누가 집만 노리는가. 초기 반응 전원 민감함, 태도 돌변 신속함, 동기 확인 필요.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으며 생전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야 나는 바둑돌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사람이 되었다고. 셋째 날부터 나는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았다. 큰아들 민석이가 제일 먼저 힘을 썼다. 전화 횟수가 10배는 늘었다. 거의 매일 전화해.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일찍 주무세요? 라고 물었다. 예전엔 명절 문자 답장도 귀찮아하던 놈이 이젠 이모티콘까지 썼다. 아침에는 햇살 가득한 강아지, 밤에는 굿나잇 하는 토끼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더 가관인 건 일요일 아침이었다.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찾아오더니 손자까지 데리고 왔다. 현관에 선 손자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일기예보보다 더 건조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꼼짝도 안 했다. 민석이는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제가 제대로 모셔야죠. 매주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청소가 아니라 상속 순위를 닦아놓으려는 거겠지. 다음 날엔 둘째 지연이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훨씬 영악했다. 최고급 건강보조식품 세트를 가져왔는데 설명서를 큰 글씨로 확대 복사까지 해왔다. 아빠, 이거 우리 가게 VIP 손님이 추천한 거예요. 제가 도매가로 주문해서 시중보다 20만 원이나 싸게 샀어요. 그녀는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는 내 집 부엌으로 직행해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어머, 계란 너무 오래됐네. 다음엔 제가 싱싱한 걸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그 효녀 코스프레를 보며 속으로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낡은 냉장고 문틈 사이로 내 재산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 저 이번에 효도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 준비 중인데 아빠 한번 출연하실래요? 뒷모습만 찍을게요. 가족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리얼한 노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을 말해도 되냐? 내가 쏘아보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당연하죠 라고 했다. 너희들이 효도 안 하는 거 다 말해도 방송 내보낼 거냐. 그녀는 3초간 미소가 굳어지더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 찬장을 열었다. 이 찬장 문짝 갈아야겠네. 제가 사람 불러서 새 걸로 해드릴게요. 저녁에는 막내 준호가 왔다. 오자마자 나를 베란다로 끌고 가더니 소공어렸다. 아빠, 지난번에 하신 말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랑 와이프랑 상의해서 우리 집 작은 방 비우기로 했어요. 아빠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 거기 창고로 쓴다고 하지 않았냐? 물건이야 치우면 되죠. 아빠가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는 신나서 떠들었다. 게다가 집사람도 아버님 보고 싶대요. 집에 어른이 계셔야 집안 기운이 산다고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짐진 모르는 척했다. 집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에이, 아빠도 참. 저는 진심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각 안 하긴 평수랑 시세까지 다 계산 끝냈겠지. 며칠 동안 녀석들은 번갈아 가며 찾아왔다. 과일을 사오고 전구를 갈아주고 모기향을 챙겨왔다. 마치 효자 효녀가 환생한 듯했다. 옆집 이 여사는 현관에 신발장이 바뀐 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배우 셋을 고용하셨네. 연기력들이 다들 훌륭해. 그녀는 옥수수를 뜯으며 웃었다. 나는 웃지 않고 찻잔을 돌리며 말했다. 몇 부자까지 찍나 두고 보죠. 그녀는 내 눈을 보더니 말했다. 이제야 눈에 총기가 도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기가 아니라 기적이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돈도 집도 아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그들은 내가 이 연극의 목적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잊은 게 있다. 그들은 자원을 쟁취하는 법을 배웠지만 나는 평생 사람의 본성을 지켜봐 온 늙은이다. 나는 감색 표지에 비망록이라고 적힌 작은 노트를 샀다. 만년필로 첫 페이지 한가운데 5글자를 적었다. 노후 관찰 일지. 나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진심인지, 누가 연기인지, 누가 연기조차 귀찮아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날부터 시간표대로 기록했다. 민석이 전화 오는 시간, 말투 식사 메뉴를 묻는지 여부, 지연이가 빈손으로 오는지 아닌지 와서 대화를 하는지 스마트폰만 보는지, 준호가 오는 빈도집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돈 이야기를 암시하는지, 젊은 시절 설비 점검 일지를 쓰듯 글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적었다. 심지어 점수도 매겼다. 관심도 행동력 동반 시간, 진정성, 각 항목 5점 만점.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다. 진지했다. 처음으로 내 몸값이 얼마인지 내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민석이가 아주 급하게 왔다가 회의 가야 한다며 서둘렀다. 내가 물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한 거 유효하냐? 그는 3초간 멍하더니 아, 유효하죠. 당연하죠. 나중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라고 했다. 언제 내가 되물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제가 스케줄 좀 보고요. 그가 간 뒤 노트에 적었다. 능동적이지 않음, 거절은 안 함, 실행은 안 함, 전형적인 립 서비스, 기록 말고도 나는 2번째 일을 했다.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회색 낡은 잠바를 입고 검은 비닐봉지에 등기권리증 복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을 넣어갔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어떤 상담이 필요하세요? 집이 새 차에 있고 예금이 좀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안전한지 알고 싶소. 그녀는 잠시 놀라더니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유언 신탁 부동산 증여 공증, 그리고 효도 계약서라고도 불리는 부양 조건부 증여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내가 조항을 걸 수 있소.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돌보고 명절을 같이 보내면 그 비율대로 재산을 준다거나.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잘 남기셔야 해요. 영상 기록 제3자 증인 같은 거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그럼 아예 안 줄 수도 있소. 당연하죠. 법적으로 반드시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류분저에. 처분권은 어르신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옥상에 올라가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불효하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참다 보면 언젠가 뉘우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자는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법률 사무소를 나오면서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던 그녀는 내가 차 한 잔 사겠다는 말에 바로 웃었다. 이제야 마음이 통했나 보네. 우리는 그녀 집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며 보이차를 마셨다. 박 선생님 이제 닭이 아니라 독수리 같아요. 나는 찬물을 응시하며 말했다. 결심했소. 순환제를 시행할 거요. 순환제.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새 아이 집을 돌아가며 살아볼 생각이요. 직접 가서 누가 진심으로 나랑 살고 싶어 하는지 볼 거요. 말만 번지르르한지 진짜 견딜 수 있는지.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다. 박영식 씨, 그래야 80살에도 판을 뒤집는 남자답죠. 그날 밤 나는 내 낡은 집 거실에 앉아 익숙한 금이 간 벽지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탈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내 인생을 정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노년을 배치하는 것이다. 나는 새 아이를 집으로 불렀다. 다음 달 건강검진 날짜를 말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내어희 집에서 돌아가며 살아볼 생각이다. 한 집에 2주씩. 너희 셋이 순서대로 와서 나를 데려가라. 그때 누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지 보고 집 문제를 그 사람에게 안심하고 맡기겠다. 그들은 듣자마자 멍한 표정이 되었다. 민석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본인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내가 그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늙으면 대비를 해야지. 너희 셋 중 누구랑 내가 잘 맞는지 봐야겠다. 내 집에만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 곳은 집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워. 지연이가 바로 치고 들어왔다. 아빠, 당연히 되죠. 우리 집부터 오셔도 돼요. 제가 새 안마 침대랑 스마트 소파 놔드렸어요. 엄청 편하실 거예요? 나는 웃었다. 순서는 따지지 말고 나이 순으로 하자. 큰애부터 막내까지. 민석이는 입가에 경련이 일어난 듯 실룩거리더니 하고 싶은 말을 삼켰다. 옆에서 준호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좋아요, 아빠. 우리 집사람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놈들은 내가 누구에게 상을 줄지 심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었다. 짐은 간단했다. 낡은 이불 한 채 갈아입을 옷 한 보따리 약통, 그리고 그 노후 관찰 일지. 나는 표지에 가족의 탐방기라고 새로 적어붙였다. 첫 번째 큰아들 민석네. 그가 나를 데리러 온 날 운전하는 내내 통화만 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를 보며 내가 마치 암시장에 팔려가는 승객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의 집은 서울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새 것 같았다. 방 3개짜리 집.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생활감이라곤 없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냉기. 아버지, 여기가 쓰실 방이에요. 그는 창가 쪽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침대에는 새 시트가 깔려 있었다. 방금 깐 티가 났다. 무늬가 아주 수수했다. 그래, 좋구나. 제가 며칠 일이 바빠서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식사 챙겨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더 있으면 아주머니한테 말씀하세요. 그는 거실을 치우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저녁 같이 드시죠. 최대한 일찍 올게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내가 머문 첫 3일 동안 그는 정말 최대한 일찍 오긴 했다. 하지만 매번 식사만 마치면 서재로 들어갔다.
가끔 나와서 사과나 깎아 먹을 뿐 말수도 적고 행동은 더 적었다. 아버지 냉장고에 이름 써진 건 집사람이 식단 관리하는 거라 드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공부해요. 화장실 바닥 미끄러우니까 청소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임시 투숙하는 귀빈 같았다. 비싸게 대접은 받지만 정은 없는 손님. 손자는 딱 한 번 먼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며칠 계세요? 왠지 빨리 가길 바라는 눈치였다. 나는 기록했다. 1일차 혼자 아침 식사. 냉장고엔 음식물 쓰레기 분류표. 2일차 며느리 귀가. 간단한 인사 외 대화 없음. 3일차 비옴. 베란다 창문 안 닫혀 있어서 다 들어갔다가 위험하다고 잔소리 들음. 4일째 되던 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짓눌려서였다. 집안 전체가 너무 조용했다. 시계조차 디지털이라 째깍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5일째 저녁 나는 혼자 배달된 보온 도시락을 먹으며 텔레비전에서 재방송하는 옛날 영화를 보았다. 문득 내가 저들보다 더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6일째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집에 가고 싶다. 왜 이렇게 빨리요? 그가 물었다. 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수리공 불러야 한다. 그는 그래요. 하고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짐을 싸며 채점표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한 줄 적었다. 큰 집이 곧 가정은 아니다. 혈연이 곧 온기는 아니다. 첫 번째 역 냉정함, 불합격.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는 배웅하지 않고 현관에서 손만 흔들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필요 없다. 일 생기면 내가 알아서 119 부르마.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고 나도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큰아들 집을 나온 날 날씨가 유난히 맑았다. 보도블록에 쏟아지는 햇살이 창백하게 느껴졌다. 작은 가방을 끌고 모퉁이를 돌다 숨을 고르며 깨달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말이 동네 강아지 산책시키는 할아버지와 나눈 말보다 적다는 것을. 여긴 집이 아니었다. 서비스형 숙박 시설이었다. 내 낡은 집으로 돌아와 딱 이틀을 보내고 나니 둘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다음 주는 제 차례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광고를 듣는 것 같았다. 제가 사람 시켜서 방 싹 치워놨어요. 에어컨 필터도 새 걸로 갈았고요. 아빠 무슨 차 좋아하세요? 미리 우려놓을게요. 공부를 좀 했구나 싶었다. 그 미용실 원장 특유의 입담은 친아버지에게도 영업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민석이네서 겪은 일을 곱씹고 있었다. 첫날 밤 민석이가 밥은 같이 먹어주었지만 식탁은 회의장 같았고 반찬을 3번 집기도 전에 그는 시계를 보며 내일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쾅 넣고 사라졌다. 나는 뭔가 말하려다 삼켰다. 3일째 되어서야 알았다. 그는 나랑 지내기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어릴 때 꿀먹은 벙거리 같던 놈이 커서도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전문적인 무관심으로 무장했다. 그는 아버지를 고객으로 대했다. VIP도 아니고 그냥 진상 안 부리는 일반 고객. 우리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물었다. 너 어릴 때 열나서 내가 너 업고 보건소 뛰어간 거 기억하냐?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억 잘 안 나요 라고 했다. 그날 내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갔는데 그래요. 아빠 참 대단하셨네요.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새옥쓱 올리며 건성으로 답했다. 나는 그를 보며 그날 밤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낯선 남자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민석이 쳐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차가웠다. 부엌에서 2번 마주쳤는데 매번 목례하며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했지만 말투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다. 이 동네 참 살기 좋구나 라고 말을 걸어봐도 내 어머님도 여기 햇볕 잘 든다고 좋아하셨죠. 하고는 대화를 끊어버렸다. 손자 녀석은 17살인데 일주일 내내 나랑 5마디 이상 안 했다. 밤마다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친 듯이 웃어대길래 과일 좀 먹으라고 문을 열었더니 손을 휘저으며 할아버지 랭킹전이에요. 말 시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그저 그림자라는 걸 알았다. 아무도 나한테 못되게 굴진 않지만 아무도 나한테 정을 주진 않는다. 빨래도 해주고 밥도 주지만 차라리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워도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싸우는 게 낫지. 밤새 혼자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건 끔찍했다. 또 떠나던 날 민석이가 내 가방 지퍼를 닫아주며 물었다. 아버지, 일주일 지내실 만하셨죠? 나는 그 사무적인 얼굴을 보며 몽롱해졌다. 그래, 지낼 만했다. 나중에 또 오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그가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장식품 노릇을 하기 싫어서다. 채점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집은 깔끔하나 인심은 메말랐다.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것, 불합격. 지연이 집에 도착한 날은 비가 갠 뒤라 복도 타일이 젖어 있었다. 현관에는 웰컴이라고 적힌 금색 자수 발판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나를 맞았다. 아빠 어서 오세요. 다 준비해 놨어요. 집에 들어서니 조명을 스튜디오처럼 환하게 켜놨다. 모델하우스 같았다. 디퓨저 향기가 진동했다. 거실 한가운데 원형 테이블에는 깎아놓은 과일과 막 개봉한 영양제,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아빠 공기 좋죠. 이거 수입산이에요. 포르말데히드 잡는데 최고래요. 집이 참 새 것 같구나. 내가 말했다. 정말 깨끗하긴 한데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다. 찻상겐 물자국 하나 없고 소펜 주름 하나 없었다. 사진 촬영장 같았다. 동쪽 방으로 해드렸어요. 조용하거든요. 그녀는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침대 시트는 짙은 남색 호텔 침구처럼 무거웠다. 협탁에는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내일 아침 8시 반, 아침 운동 10시 반, 영양죽 오후 3시 놓인 다과회. 나는 종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아빠 제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 마세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었다. 현대식 노후는 과학적이어야 해요. 생활 리듬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 그녀는 내 사진을 수십 장 찍었다. 차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영양제 들고 있는 모습. 아빠 이거 보세요. 인자하게 잘 나왔죠? 인스타에 아빠 모신다고 올렸더니 다들 효녀라고 난리 났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 식탁에서 그녀는 자기 가게가 숏폼 영상으로 대박이 났다느니 예약이 꽉 찼다느니 떠들어댔다. 식사는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퀴노아 샐러드 같은 거였는데 나는 그저 파 송송 썰어 넣은 잔치국수 한 그릇이 먹고 싶었다. 5일째 아침 그녀는 나를
효 샤오문화 포럼 같은 곳에 데려갔다. 문화센터 강단기였다. 나에게 개량 한복을 입히고 가슴에 꽃을 달아주더니 포토존에 세웠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다. 어르신 따님이 효녀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무대 아래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는 지연이를 보며 내가 배경 소품이 된 기분이었다. 효순이라? 나는 씩 웃었다. 내가 어릴 때 쟤 관리하던 것보다 나를 더 관리하더구먼.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사회자가 재치 있게 받았다. 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하지 않았다. 집에 오는 길에 그녀는 신이 났다. 아빠 오늘 너무 협조 잘해주셨어요.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제 브랜드 이미지가 확 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너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게 언젠지 기억하냐? 그녀가 멈칫했다. 갑자기 왜요? 8개월 전이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때 너 15분 앉아 있다가 계란찜 사진만 찍고 갔지. 고객 만난다고. 그녀가 웃었다. 아빠 그땐 바빴잖아요. 아빠도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랬지. 근데 그건 네가 18살 때 타지 가서 돈 벌겠다고 했을 때 한 말이다. 나는 그녀 엄마가 아파 병원 뛰어다닐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병하면서 녀석에게 돈 걱정 한 번 안 시켰다. 그런데 이제 녀석이 나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 든다. 이틀 더 있다가 그녀가 라이브 방송 인터뷰를 잡으려길래 거절했다. 안 한다. 아빠 오늘 협찬사도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웃고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난 내 아비지는 로고가 아니다.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 얼굴색이 변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짐을 쌌다. 그녀는 출근하고 없었고 식탁에 쪽지 하나가 있었다. 아빠 저녁에 와서 대구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나는 쪽지를 남겨두고 스테이크도 먹지 않은 채 나왔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아 누가 있든 나를 진짜 걱정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채점표에 적었다. 정교하고 주도 면밀함, 하지만 세트장 같음. 인심은 리허설 같고 가족에는 대본 같다. 불합격, 마지막 역 막내 준호네. 도착한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볶음 요리를 하느라 매운 연기가 자욱했다. 눈이 따가웠다. 준호야 아버님 오셨는데 후드도 안 켜고 뭐 하니? 아빠 오셨다. 준호가 베란다에서 낡은 러닝 셔츠 차림으로 빨래 바구니를 낀 채 소리쳤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피식 웃었다. 마음이 놓였다. 민석이네처럼 체면 차리지도 않고 지연이네처럼 깔끔 떨지도 않았다. 근데 집 같았다. 바닥엔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고 탁젠 먹다 남은 새우깡이 있고 구석엔 대걸레가 보였다. 라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났다. 아배우님 어서 앉으세요. 며느리 민정이 앞침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소파가 좀 낡아서 불편하시죠? 나는 주저앉은 소파에 앉았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 두 집보다 편했다. 손녀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맨발로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집 오셨네. 나는 멍하니 있다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너 나 기억하냐? 당연하지 내가 할아버지 주려고 그림도 그렸는데 녀석은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벽에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스마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침대에 앉아 울컥했다.
준호네 집은 작았다. 18평 남짓한 빌라. 나는 민지 침대에서 자고 민지는 안방에서 부모랑 같이 자기로 했다. 저녁은 닭볶음탕과 시금치 무침, 그리고 두부 넣은 된장찌개였다. 민지가 계속 내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사탕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할아버지, 엄마 몰래 먹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쟤 어릴 때 아빠가 사탕 숨겨주던 거랑 똑같네. 그날 저녁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아무도 뭐라 안 했다. 밤에 발을 씻고 앉아 있는데 준호가 사과를 깎으며 물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 제일 구리죠. 나는 웃으며 그를 보았다. 구리긴 구리다. 근데 네 처가 해주는 밥이 진짜 밥이고 손녀가 진짜 나를 반기더구나. 너도 제법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사실 아빠 오시는 거 제일 겁났어요. 불편해 하실까봐. 근데 안 오시면 아빠 마음속에 제가 꼴찌일까봐 그게 더 겁나더라고요. 우리 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해졌다. 녀석은 능력은 제일 없지만 유일하게 나를 사람 취급하는 놈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나를 끌고 공원 산책을 다녀왔다. 땀 범벅이 되어 돌아오니 며느리가 수건으로 내 목을 닦아주며 남편을 타박했다.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애랑 뛰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손길은 부드러웠다. 나는 소파에 누워 그들이 부엌에서 점심 준비하며 투닥거리는 걸 보았다. 민지가 당근을 하트 모양으로 썰어 자랑했다.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오래 산대. 그 순간 깨달았다. 집이 크다고 밥이 맛있다고 다가 아니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누군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예의 차리는 게 아니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가워서 부르는 것. 그게 집이다. 그날 밤 기록했다. 집은 좁고 덥다. 밥은 투박 하나 진짜다. 능력은 부족하나 전기 느껴진다. 최초로 온도 합격. 온도 합격 밑에 빨간 줄을 2번 그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다. 집은 어지럽고 일 처리는 느리고 늘 돈 타령이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땀을 닦아주고 웃는 얼굴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족이다. 떠나는 날 민지가 울었다. 할아버지 가지마. 새 그림 아직 못 보여줬어.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또 올 거야. 준호는 별말 없이 가방을 들어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빠 제가 능력은 없어도 아빠 남으로 생각 안 해요. 믿는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 낡은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집안은 반쯤 어둡고 반쯤 밝았다. 나처럼. 탁자 위에 놓인 3권의 노트. 가족의 탐방기,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확인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부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년이라고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다들 시간 내서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 있다. 1시간도 안 돼서 민석이가 답했다. 내일 오전 비워뒀습니다. 지연이도 오후면 다 돼요. 준호는 바로 전화해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지금 갈게요. 다음 날 오후 3시 3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마치 주주총회 같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아주 느리게 말했다. 생각해봤다. 집 너희한테 한 채도 안 남기겠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새 차에다 공익신탁에 맡겨서 노인 상호 돌봄 프로젝트에 기부할 거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그 신탁에서 돈을 지불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한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너무 충동적이세요. 상의를 좀... 충동이 아니다. 너희가 효자가 되길 기다리는 걸 그만두는 것뿐이다. 지연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제가 아빠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남들이 널 효녀로 봐주길 바라는 거지. 준호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나는 서랍에서 노트 3권을 꺼내 탁자에 던졌다. 이게 너희 집에서 보낸 2주간의 기록이다. 뭘 먹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방문을 열어봤는지, 누가 도우미만 시켰는지, 누가 날 무대에 소품으로 썼는지 다 적었다. 나는 표지를 가리켰다. 너희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난 진지하게 적었다. 민석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지연이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빠 진짜 장부까지 쓰셨네요. 장부가 아니다. 늙어서 귀는 안 믿고 눈만 믿기로 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아빠 전 할 말 없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진짜 아빠 속인 적 없어요. 그래, 넌 안 속였지. 달래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인격인간이라는 느낌은 안 들게 해줬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민석을 보았다. 네 온 날 완벽하게 대접했지. 치약 브랜드까지 맞췄으니까. 하지만 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어. 넌 실수할까봐 두려워했을 뿐 다가올 생각은 없었어. 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아니,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마지막으로 지연을 보았다. 네가 연기는 제일 잘하더구나. 한때는 진짜 믿을 뻔했다. 근데 카메라 앞에서 효도를 말하면서 속으론 좋아요, 숫자만 세고 있더구나.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일어섰다. 오기 부리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지도 않아. 하지만 너희한테 의지하다간 내가 억울해서 비참해서 거지처럼 늙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내 힘으로 살기로 했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나는 방에서 신탁의향서 초안을 들고 나와 물컵 밑에 깔았다. 내 어이 중 누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말 말고 행동으로 해라. 집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아버지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난 상품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한참 뒤 민석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급할 거 없다. 난 여기 앉아서 너희가 날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지 지켜볼 테니까. 그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준호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아빠, 저 아빠 돌아가실 때 저 혼자 시신 수습하러 오는 건 싫어요. 나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억하마.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긴 숨을 토해냈다. 홀가분한 게 아니라 무거웠다. 이제 나는 늙은 여우가 되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소가 아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버지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떠나는 날. 누군가 유산 때문이 아니라 사진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는 것뿐이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 문 앞이 묘하게 시끌벅적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이가 왔다. 편한 옷차림에 아침 거리를 사 들고 왔다. 따뜻한 두유와 꽈배기를 식탁에 놓고 보온통을 열며 작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 연차 냈어요. 안 가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두유를 마셨다. 그는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실수 안 하는 걸 효도라고 착각했어요. 아버지가 불만 없으시면 제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두유가 꽤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점심엔 지연이가 왔다. 장을 한가득 봐왔다.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아빠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그녀는 가지볶음, 조기구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피단두부를 만들었다. 밥을 다 하고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다. 원래 인스타 올리려 했는데 그냥 안 할래요. 나는 그녀의 약간 떨리는 손가락을 보며 뭔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저녁엔 준호네 식구가 다 왔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다 같이 텔레비전 보러 왔어. 민지가 내 무릎에 앉아 볼을 비볐다. 앞으로 자주 올게, 응.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감동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안다. 말만으론 안 된다. 조항이 필요하다. 3일째 나는 그들을 다시 불렀다. 탁자 위에 출력한 문서를 올려놓았다. 너희가 진짜 나를 안심시키고 싶으면 확실하게 하자. 계약서 쓰자. 각자 의무가 있고 선이 있다. 연기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정에 호소하지 말고. 세 사람이 멈칫했다. 계약서요? 지연이가 물었다. 부양 책임 계약서. 집 물려받고 싶으면 그만큼 돌봄 의무를 져라. 말로만 말고 문서로. 그들은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박영식 개인 노후 부양 협정서. 기초간병 의무월 최소 2회 방문 회당. 2시간 이상 체류. 명절 순환 방문 필수. 건강지원병원 동행 약품 구매. 정기검진보험 청구 대행. 정서교류 주 2회 이상. 능동적 연락 바쁘다는 핑계 금지. 자산 분배 의무 불이행 시 상속권 주장 불가. 이행 기록에 따라 본인 서명 후 차등 분배. 퇴출 메커니즘 3회 이상 무단으로 책임 회피 시 상속 자격 자동 박탈. 방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이건 너무 비즈니스 아닌가요? 민석이 머뭇거렸다. 너희가 먼저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 거래의 투명한 규칙을 주고 싶을 뿐이다.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안 준다. 아빠 저 사인할게요. 준호가 손을 들었다. 전 흑자 백지 안 무서워요? 제가 평생 아빠한테 잘해도 형이나 누나한테 치일까 봐 그게 무서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펜을 들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저 다시 믿어줄지 알고 싶어서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서명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아주 천천히. 다 쓰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옛날엔 사람 되는 법을 가르치시더니 이젠 규칙으로 자식 노릇을 가르치시네요. 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침대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마음이 맑아졌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효도란 말 입에 담지 마라. 그냥 해라. 유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냥 해라. 계약 후 모든 게 당장 변하진 않았다. 민석이가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연이가 매일 닭죽을 끓여 오는 것도 아니다.
준호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까먹는다. 하지만 그들은 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일주일에 2번 전화. 처음엔 출석 체크 같았지만 점점 온기가 생겼다. 아빠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이지 남았어요. 민지가 내일 간다는데 괜찮으세요? 봉합 수술을 하듯 찢어진 관계가 조금씩 붙기 시작했다. 민석이는 매주 병원에 동행한다. 처음엔 휴대폰만 보더니 어느 날 내가 약국 앞에서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자 잽싸게 부축하고 약봉지를 낚아채 앞장섰다. 그날 나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 민석이가 인파를 헤치고 걸을 때 녀석은 내 아들이었다. 지연이는 자주 밥을 사준다. 늘 저염식 건강식이라 입맛엔 안 맞지만 휴대폰 대신 내 눈을 본다. 아빠 엄마랑 어떻게 연애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말할 용의가 있다. 준호 내내는 제일 자연스럽다. 한 번은 새벽 1시에 열이 나서 해열제 어디 있냐고 문자했더니 5분 뒤에 온 식구가 들이닥쳤다. 며느리는 화장도 안 하고 슬리퍼 바람으로 민지를 안고 왔다. 아버님 놀랐잖아요. 그들이 거실에 이불 펴고 눕는 걸 보며 나는 내가 짐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게 내가 원한 거다. 비싼 효도가 아니라 내가 아빠하고 불렀을 때 응답 없는 문자가 되지 않는 것. 가을이 왔다. 나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이 여사와 차를 마신다. 그녀 집 베란다의 스킨답서스가 바닥까지 내려왔다. 폭포를 키우시네. 내가 농담했다. 요즘 얼굴 좋으시네. 그녀가 차를 건넸다. 그럼 자식 셋이 서로 효도하겠다고 난리인데.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거봐요, 내 말이 맞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걔들이 착해진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진 거요. 그리고 난 걔들한테만 의지 안 하오. 나한텐 퇴로가 있거든. 그러니까 걔들도 존중을 배운 거지. 독한 영감. 독한 게 아니오.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내 권리를 뺏어가는 면죄부로 쓰게 두지 않는 것뿐이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집에 돌아온 밤 민지가 밖에서 불렀다. 할아버지, 나 왔어. 베란다에서 내다보니 화단 옆에 민지가 그림 2장을 들고 서 있었다. 하나는 나 하나는 우리가 손잡고 꽃길을 걷는 그림. 그 순간 유언장이니 신탁이니 다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부른다는 것. 이익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나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오너라. 할아버지가 내 좋아하는 꿀떡 사놨다. 박영식 어르신의 80세 생일은 쓸쓸했지만 그 냉정한 식사는 그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집에 돌아가며 살아봄으로써 누가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책임감이나 집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효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계약을 맺고 기다림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노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큰 병이 노년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의 2번째 주인공은 75세의 김상훈 씨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돈이 없어서도 자식이 불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퍼주고 빈털터리로
인생 후반전에 홀로 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병은 그를 깨우쳤고 3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노년 운명은 뒤집혔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선택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에서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식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의사는 나를 보며 담담하지만 가차 없이 말했다. 김상훈 환자분 현재 상태로는 호스피스 케어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다. 병상 앞에는 큰아들과 막내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만 껌벅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아버지 일단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케어가 더 확실하잖아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맞아요, 아빠. 저도 요즘 교대 근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막내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묻어났다. 내 이름은 김상훈 75세. 은퇴한 공무원이다. 아내가 떠난 지 딱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매일 걷고 햇볕 쬐고 주민센터 노래 교실도 나가며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번 부정맥 쇼크로 내 세상은 급변했다. 이번 체혈 검사 약물, 모든 게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청구서 같았다. 아이들의 표정, 병실의 차가운 형광 등 아내의 사진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문득 옆집 방 영감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늙는 게 무서운 거야. 나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려는 것도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내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평생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성실하게 2아이를 키웠다. 공무원 생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아끼고 아껴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 전문대까지 마쳤다. 은퇴하면서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월 190만 원 정도 나오니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내가 있을 때는 주말마다 시장 가고 차 마시며 노년이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떠난 후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뿐인 게 싫어서, 텔레비전 채널 다툼할 사람이 없는 게 싫어서 나는 아이들에게 집착했다. 큰아들 결혼할 때 녀석이 대출 끼고 아파트 산다길래 나는 고민도 없이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털어줬다. 딸이 지방으로 시집가서 애 키우느라 힘들다며 차가 필요하다길래 천재 500만 원을 보냈다. 손주 학원비, 영어 캠프비 한약값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처음엔 내가 쓸모있는 아버지 같아서 행복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고 부모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몇 년 새 내 통장 장호는 1억 가까이 되던 게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은행 창구에서 잔액 600만 원을 확인했을 때 멍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세상에 600이면 큰 병 한 번 걸리면 끝이다. 나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죽는 소리 하면 거절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나야 늙었으니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몸은 영원히 건강하지 않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쓰러지면 누구보다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다. 그날 아침 산책하려다 현관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 엘식 우울을 불렀다. 병원에서는 부정맥과 탈수라고 했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보다 대책을 먼저 논의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요양원이 낫겠어요. 시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딸이 팸플릿을 내밀었다.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 월 본인 부담금이 꽤 되었다. 내 연금으로 감당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고 집에 가서 며칠만 생각해보마 라고 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는 걸 보며 깨달았다. 내가 내 노년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남은 결정은 다 남이 내리게 될 것이다.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다. 내가 선택권을 다 줘버린 것이다. 통장을 내주고 집을 내주려는 순간 내 존엄도 같이 넘어간 것이다. 이제 나는 지켜야 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했다. 저녁에 오랜 친구 이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원 서기관 출신으로 은퇴 후 법률 상담 봉사를 하는 친구다. 어이 김상훈, 무슨 일이야? 몸은 좀 어때? 나는 병원에서의 일 자식들 태도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제야 알았냐? 진짜 보장은 네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걸. 집명의 아들한테 넘겼다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노인네들. 내가 한둘 본 줄 아냐? 상훈아, 내 말 잘 들어라. 늙어서는 딱 3가지를 지켜야 해. 돈, 몸, 집.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야. 돈은 이미 다 썼는데. 내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남은 건 꽉 쥐어. 은행 가서 싹 정리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은 아직 4명이지. 그렇지. 다행이다. 당장 나랑 만나서 유원장이랑 신탁 상담 좀 하자. 자식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집은 당연히 지들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베란다에 새으며 들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신이 2번째 기회를 줬으니 더 이상 누워서 처분만 기다릴 순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동욱의 조언대로 움직였다. 첫째 돈줄을 쥔다. 단돈 10원이라도 내 손으로. 주거래 은행에 가서 연금 통장 설정을 바꿨다. 예전에 아들에게 편의상 맡겨뒀던 이체 권한을 다 없애고 본인 대면 인출로만 가능하게 바꿨다. 자동 이체되던 자식들 보험료나 자잘한 지원금도 다 끊었다.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비상금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버렸다. 이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나를 위한 방화벽이다. 가계부 앱을 깔아 병원비, 식비 하나하나 기록했다. 목표는 월 지출 130만 원 이내. 남은 돈은 내 병원비와 간병비로 축적한다. 빌려주지도 주지도 않는다. 둘째 돌봄을 선택한다. 요양원 대신 나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다. 구청 직원이 와서 평가해주고 갔다. 주 3회 방문 요양사가 와서 청소와 반찬을 해준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사적으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동네 평판 좋은 초의 여사님. 월급을 드리고 정식 근로 계약을 맺었다. 아침에 와서 식사 챙겨주고 오후에 같이 산책하고 말벗해주는 조건이다.
그녀는 간병인이 아니라 내 생활 파트너다. 김 선생님은 환자가 아니라 생활인이에요. 그녀의 첫마디가 나를 깨웠다. 셋째 집을 사수한다. 법으로 그은 존엄의 선. 가장 중요한 건 내 집. 아내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낡은 아파트. 나는 절대 병상에서 이 집을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동욱의 도움을 받아 유언 공증을 했다. 조건은 3가지. 자녀가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의료 결정을 도울 시에만 상속 가능.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집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한다. 사전 증여 절대 불가. 사후 처리만 가능. 공증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든든했다. 나는 자식들을 적으로 돌린 게 아니다. 선을 그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다라는 선. 몇 주가 지나자 내 생활은 이번 전보다 더 활기차졌다. 최 여사님은 아침 6시 반에 와서 혈압을 재고 아침을 차려준다. 잔소리꾼 가족보다 훨씬 편했다. 점심엔 담백한 나물을 먹고 오후엔 공원을 걷거나 복지관 강의를 들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 의사도 회복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놀라워했다. 의지가 아니라 계획이 생긴 덕분이다. 어느 토요일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어리어머나.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서 자고 가도 돼 하고 안겼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밥 먹을 때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매달 순번 정해서 와서 잘게요. 최 여사님 비용도 반은 저희가 낼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도했다. 최 여사가 잘해준다. 나도 편하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며느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섭섭해하는 눈치였지만 이게 내가 원하던 바다. 나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 후로 아이들은 더 자주 전화했다. 딸은 영양제를 보내고 사위는 화분을 날랐다.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예전처럼 비굴하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내가 내 삶을 챙기니 그들도 나를 짐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최 여사님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김 선생님 자제분들도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강해져야 그들도 마음 편히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베란다에 앉아 생각한다.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여전히 퍼주기만 하는 호구 아빠로 살았을까. 내가 1년 동안 깨달은 노년의 안심을 위한 3가지. 1. 돈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 댐이어야 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긴다. 급할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싫은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간병인 쓸 수 있는 힘은 내 통장에서 나온다. 자식 집 사주는 건 사랑이지만 내 통장 지키는 건 생존이다. 2. 몸은 내 생활 방식의 면허증이다. 아프면 선택권을 잃는다. 걷지 못하면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한다. 하루 3,000보 저염식 금주는 내 대한 예의다. 3. 집은 내 존재의 마지막 요새다. 이 작은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다. 내 역사다. 내 냄새, 내 물건, 내 기억이 있는 곳.
집이 있어야 나는 얹혀 사는 노인이 아니라 집주인으로 남는다. 어서 와라. 라고 말할 자격은 내 집 문패에서 나온다.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다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다만 이번엔 시멘트가 아니라 지혜와 계획으로 다져야 한다. 자식을 원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을 뿐이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는다. 아이들이 매일 오지 않아도 전화가 뜸해도 괜찮다. 우리 사이엔 적당한 거리와 균형이 생겼다. 손자가 가끔 와서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아 물으면 나는 웃는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쁜데. 책 봐야지, 운동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나는 자식에게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나를 위해 남겨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길 뿐이다. 존엄은 소리쳐서 얻는 게 아니다. 내 지갑, 내 건강, 내 집을 조용히 지키는 데서 나온다. 이 세 가지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자식의 짐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다. 저 멀리 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살면서 많은 결정을 했지만 마지막 이 결정이 가장 옳았다고.